따릉이를 대여주는데 대여가 잘 안됩니다. 페어링이 한 번씩 안됩니다. 누가 일렬 번호가 6으로 시작하는 최신 자전거라서 참고해서 제일 좋은 건지 네, 드리겠습니다. 인덕에서 하니까 의자가 너무 높아서 좀 낮춰주고 제가 봤을 때 일렬 번호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자가 교환 방식이 굉장히 구식이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QR 레버리 있는 데가 없는데 구식이고 확실한 거 좋아. 페달도 못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느낌이죠. 누군가 성수대교를 건너는 길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저번에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 횡단보도 건너도 됩니다. 성수대교까지 가서 아무 횡단보도 건너면 되고요. 성수대교 남단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걸 이용할 수는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한강 그 자전거 도로에서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여기서 한강 자전거 도로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강 자전거 도로로 나가려면 제가 아까 자전거를 빌린 압구정역에서 서쪽으로 가서 선대구 쪽으로 건너가든지 아니면 동쪽으로 훨씬 멀리 가서 압구정 로데오역 쪽에 가서 나갈 수 있는 불다리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곳에서 시민공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 성수대교를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녹화를 해보니까 이 인스타 360 고 울트라 카메라만 단독으로 액션 팟에 끼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 시 4K 화질로 39분가량 네, 저기 성수대교 앞에 신호가 바뀌어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신호가 3개이기 때문에 오는 동안 바뀌는 거에 맞춰서 자전거를 건너면 거의 기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성수대교 건너는데 가장 애로사항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뭔가 해야 됩니다. 전봇대를 치우든 이 모래 위에 쇠라도 얹히든 그래서 내려서 가겠죠. 이 난간도 새로 세웠는데 바깥쪽으로 세우던지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도 상당히 오래돼요. 강남 개발할 때부터 위치에 있다가 저도 아파트 쪽에도 굉장히 큰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일종의 자산이죠. 이렇게 길을 비켜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참 좋죠. 차가 멈춰주면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오르막길은 그다지 가파르진 않습니다. 이게 자전거 가는 속도 보면 이 정도 경사는 뭐 제가 한창 자전거 탈 때는 남한산성도 자주 가고 일주일에서 한 번 갔죠. 지금은 못 갑니다. 그리고
실제 그냥 산, 대모산 같은 데는 흙길을 그냥 자전거로 달렸었으니까 멍한 거의 평지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차길이랑 분리가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오면 좀 좋습니다. 소리가 숨이 좀 차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얘네 이렇게 꼭 눌러야 작동을 합니다. 보통은 이런 버튼이 시각장애인용 안내 방송 나오는 버튼인데, 한강다리 위에 있는 신호등은 저기 써있듯이 보행자 작동 신호기라고 눌러야만 작동을 하고요. 차들이 못 볼 수 있으니 차가 멈춘 걸 꼭 보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차들이 생각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막혀 있다 보면은 앞차만 보지 신호를 못 볼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지난번 자전거를 타고 나서 아마 4일 만에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1박 2일 여행을 가기도 했고, 여기 뭐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직진을 하는데 길을 건너야 돼서 횡단보도가 있을 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해서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냥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저는 무조건 저기 한강을 건너는 길이니까. 많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왼쪽에서 한강뷰가 나오려면 부착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랜 시절에는 한강에서 중간에 빙크를 내서 내국에서 방식이 정이 정신 나갈 때 생각하기 전에 살던 개포자이, 지금 그 프라이팬스 차이가 아니라 내청역 앞에 개포자이라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러 현직 장관도 살고 그런 고위직들이 잘 살던 아파트였습니다. 그 뒤에는 자취하느라 원룸에서 혼자 산 적도 있고, 원룸도 이사를 하면서 여러 군데 살아봤고, 오피스텔도 살아봤고, 그리고 잠실, 중간에 잠실도 있었습니다. 잠실 리센츠. 그때 아마 48평인지 한 50평쯤 되는 집에서도 살았었죠. 그때도 한강뷰가 있었고, 근데 당시만 해도 한강뷰라고 해도 집을 북향으로 지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남향을 기준으로 짓다 보니까 가장 뒷방이 한강을 조금 보는 정도였지, 요즘 반포에 지어진 아파트들 보면 남다르죠.
엘리베이터 오면 타고 내려가면 한강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런 여러 아파트를 살아봤는데 남쪽에서 바라보는 북쪽의 한강 뷰는 뷰 자체는 아름답지만 집 자체가 우리나라 북위 37도, 38도에 있는 선에서 위치한 정도에서 북향 집은 관리가 매우 어렵다. 빛이 잘 안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남향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름엔 빛이 안 들어옵니다. 옛날에 한옥에 처마에 가리면 빛이 아예 안 들어와요. 겨울엔 빛이 안에까지 하루 종일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남향집을 짓고 살았던 이유인데 북향은 반대가 됩니다. 제가 향에 대해서 최신 공법들이 잘 이제 발달을 해서 향이 무슨 의미냐, 난방하고 냉방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개포자이에 살 때 동향이었습니다. 동향집이었는데 당시 2000년도가 넘어서 지은 신축이고 자이 브랜드를 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밀성도 엄청 좋았습니다. 기밀성 엄청 좋았는데 베란다에 곰팡이 핍니다. 이 습도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온도 변화와 태양이 들어오는 시간이랑 이런 게 안 맞으면은 습도 조절이 안 되면서 곰팡이가 피고 업새도 피고 곰팡이 때문에 이사했습니다. 그때 이제 동향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남향집만 살았어요. 전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남향집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라는 게 음마 아파트고 뭐고 다 남향이었죠. 근데 개포자이가 그 동쪽으로 뷰가 뻥 뚫립니다. 그곳에 무슨 하수 처리장인지 그런 게 있어 갖고 뷰가 뚫리기 때문에 동쪽을 보고 지었는데 그런 일을 겪게 됐고 자취하면서 제가 서양에 살았습니다. 서양에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시팰리스 오피스텔이라고 인천항 바로 앞에 있고요. 서양집을 이제 들어가면 복층 구조의 집이어서 창문이 엄청 큰데 거기로 인천항이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인천항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 여름에 서양 살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지금 이제 서쪽으로 가는데 저기 해가 떠 있죠. 해가 밤늦게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질 때까지 점심부터. 그러면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집이 시원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에어컨을 좋은 걸 썼으면 됐겠지만 평수에 맞는 에어컨이 달려 있었는데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더워서. 겨울엔 6층이라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추워서. 어쨌든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집은 남향이구나. 요즘 뭐 3베이, 4베이 이런 것도 많고 향 얘기도 많고 한데 제일 좋은 건 남향 4베이다. 제가 다음에 들어갈 집이 남향, 정남향인데 타워형입니다. 사실상 2베이죠. 거실이랑 안방만 남향이고 나머지는 동향 아니면 서향이 됩니다. 타워형이기 때문에. 거기 또 살아보고 타워형의 단점을 한번 장점을 느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장점은 별로 없고 단점만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지난번에 이제 자전거 타면서 서울시장 얘기를 했었죠. 서울시장 얘기를 했는데 선거가 끝났습니다. 3, 4일 전에 선거가 끝났고 이렇게 말 많은 선거는 또 처음 봅니다. 그동안
별의별 부정선거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죠. 선거소에 투표 용지가 없어서 사람들이 선거를 못했고 기다리다가 선거 마감 시간이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되면 선거는 이제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네. 이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은 투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사전선거 진행할 때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전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하게 됐고, 더 중요한 거는 부족한 투표지가 언제 올지 몰라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웃기지만 베를린에서 이전에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다고 제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베를린 헌법재판소에서는 투표용지 문제로 시간이 지나서 투표를 한 거를 다 무효 처리를 하고 재투표를 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아까 말했듯이 왔다가 돌아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할 수 없고, 뭐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해서 재투표를 했고 결과가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뭔가 의심쩍은 일이 있으면 다시 공정하게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의도를 했든 그런 게 아니든 어쨌든 일처리는 굉장히 미숙하게 발생이 됐고, 그로 인해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선례가 있습니다. 독일에 선례가 있고, 독일은 법, 철학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선진국입니다. 법을 공부하거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가죠.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비슷한 일에 대해서 그런 다시 투표를 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독일은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도 엄격하게, 아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금지했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상시 녹화를 통해서 다른 차량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받기에, 내 차를 세워놨는데 밖에서 촬영이 되는 거는 마치 CCTV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시 녹화를 제가 금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다 해도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런 걸 막진 않았죠.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결과는 사실은 그냥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전부 나왔습니다. 제가 부정선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허점이 너무 많아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있다고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주변의 여론과 비슷하게 항상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뭐 어느 한쪽을 믿는 극성 지지자들은 서로 아니라고 말하지만 저는 나름 중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일단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서 편향된 관계를 가지질 않습니다. 제 생각은 확고하고 제 생각은 변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조건 변하게 한다든지 바꿔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고, 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뭐 야구도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랑 야구를 하고 옛날부터 알던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 그리고 뭐 가족도
이쪽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저쪽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얘기를 다 들으면 대충 선거의 결과가 보입니다. 그 선거의 결과가, 저는 서울시 오세훈이 당선된다고 2, 3주 전부터 확신했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오세훈을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수의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 보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는데, 막상 이제 선거를 하려고 보면 투표 공보물이 오고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선택권에 거기 후보 중에 김영묵은 없었으니까 그 사람 김영묵한테 투표할 수는 없고, 있는 사람 중에 투표를 하려면 제일 나은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읽어보면 답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부모님이랑 통화할 때 정원호 후보가 뭐 일 잘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맨날 이 한번 저녁으로 지나오기도 하고 제가 살기도 했고, 저도 일 잘한다는 내용을 많이 들어서 걱정을 했는데, 공보물을 보고 직접 지나오다 보니 뭘 잘했나 의구심이 드는 게 많았고, 제가 듣기로는 토론을 잘 못해서 토론조차 안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원호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데 토론을 안 나오니까 이미지가 없는 거죠. 이미지가 없었고, 그럼 뭐 무지성 그 사람이 속한 당을 보고 뽑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선거가 어차피 양극단의 사람들은 20% 30%는 서로 자기 지지하는 쪽을 진짜 당만 보고 뽑지만, 중간에 있는 캐스팅 보트가 되는 30%는 어느 정도 사람을 보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합니다. 꼭 당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당의 영향을 받지만.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20, 30%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그 층에서 정원호 후보의 매력이 없었죠. 다시 말하면 제가 서울에서 계속 살면서 뭐 여러 오세훈, 박원순 양쪽 진영 시장 다 겪고 했는데, 결국에 정원호는 박원순이랑 싸운 겁니다. 박원순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원호를 뽑을 수 있느냐, 그 물음에 대한 투표였고요. 반대로 오세훈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세훈의 서울시를 겪은 사람들이 또 오세훈을 뽑을 수 있냐, 그만큼 좋아졌냐, 그러면은 오세훈을 겪어본 서울 사람들이 나 별로 좋아진 거 없는데 하면 정원호한테 가려고 하는데, 막상 정원호 투표하려고 보니까 박원순 때 생각난다,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다시 오는 거고,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이 잘한 게 있죠. 지금 어수선한 국민의힘 지도부랑 선을 뒀습니다. 선을 두면서 소속은 그 당이지만 자신의 라인을 어느 정도 유지를 했고요. 또 뭐 간발의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얘기가 가당치가 않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서울시민 2명 중에 1명은 이 사람이 좋다 그런 거고, 또 다른 1명은 저 사람이 좋다고 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예상은 했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너무 만들어진 이미지지 실제로 보여준 이미지가 적었다, 토론을 나가서 말을 잘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두 번째는 평택을 맞죠?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나왔던, 거기는
너무 재밌었죠. 재밌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이 정도 된 거는 사실 내부 결속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친윤이네 반윤이네 이런 걸로 싸우고 있어요. 당연히 당파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안도 친명이네 뭐 친정이네 이런 싸움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요. 여기는 중요할 때는 뭉치고 싸울 땐 싸우고 이게 돼야 되는데 중요할 때도 싸우고 지들끼리 아주 박살이 나는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사실 지금 국회 다수 뭐 압도적인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고 대통령도 민주당이다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그런 가스라이팅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견제를 해야 된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반대당을 뽑으려고 하는데 근데 뭐 꼬라지를 보아하니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렀으면은 그냥 압승했어야 됩니다. 압승. 우리나라 정서가 그렇습니다. 한번 반대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압승은커녕 안 되죠. 나눠져 있기 때문이고. 그런데 평택을 해서 반대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로 나눠지면서 아주 사이좋게 진보 진영의 표를 반반 갈라가고 또 당선이 불가능하던 3위라고 생각했던 국민의힘 후보가 거기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선거에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손 잡아야 될 땐 손 잡아야 되고 둘 중에 한 명은 굽히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못한 거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인재 피닉제라고 불렸던 이인재 씨 저희 아빠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외할아버지의 고등학교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연락도 계속하고 인사 명절이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외할아버지 집에도 오고 하셨는데 이회창 후보랑 나올 때 외할아버지께서 말리셨죠. 너 아직 젊고 하니까 한 번만 그냥 수그리고 통합하고 공부를 좀 하고 오면 너는 무조건 다음에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안 됐죠. 뭐 이해는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5년 뒤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지금 5개월 뒤도 모르는 세상인데 5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그걸 상대를 어떻게 믿습니까? 정치라는 곳이 배신과 배신으로 만들어지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둘 다 죽었죠. 이회창 씨랑 이인재 씨랑 그 뒤로는 대통령 꿈도 못 꾸게 됐죠. 아마 조국 대표도 비슷할 겁니다. 지금 정치적 위기에 몰렸고 너무 당연히 자기네가 이긴다고 생각해도 어느 곳에서도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그런 싫어하는 이미지도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우리나라 동방 예의지국 아닙니까? 겸손해야 되고 항상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된다는 듯이 싸우면 뭐 전라도고 경상도고 서울이고 다 떨어집니다. 부산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죠. 국회의원이. 한동훈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스마트한 이미지를 갖고 조선 제일검이라는 얘기도 들을 때가 있었는데 한순간 몰락했죠.
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뭐 10년 이상 알아오던 직장 상사랑 쿵짝쿵짝 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이랬는데 뭐가 어디서 틀어졌는지 윤석열 대통령이랑 틀어졌죠. 틀어졌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고 그러면서 친윤계에서는 지금 이 정치적 사단이 난 게 한동훈 때문이다 이러면서 한동훈을 싫어하고 심지어 지금 제명까지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쫓겨나서 무소속으로 나왔죠. 근데 경상도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된 한동훈이 되고 국민의힘 후보군 떨어지고 또 부산시장에서 경상도인데 민주당이 되고 전재수 씨가 되고 박병준 씨가 떨어졌다는 거는 많은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긴 내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그거 통한 데 하나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대구도 날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구의 거의 뭐 신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냈죠. 그래서 대구는 가져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구도 인물만 봤으면 넘어갈 뻔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통하는 마지막 힘이 있었고 어쨌든 어느 단 하나의 이유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당만 본다든지 사람만 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람도 보고 당도 보고 그리고 합쳐야 됩니다. 합쳐야 되고 이런 모든 조건이 만족이 돼야 선거는 이기는 거다. 그리고 뭐 이번에 선관위가 그런 보인 행태에서는 부정선거 충분히 가능하다. 부정선거가 있다가 아닌데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가능하지 않게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이거 다 부정이다 한쪽에서는 부정 절대 없다 그럼 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가능성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한번 하면 될 텐데 사전선거 없애고 그다음에 투표 당일 투표를 해도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제도 보완을 하면 될 텐데 의심쩍은 부분들을 계속 남겨두고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네, 그게 일단 이번 선거에 대한 감상평이었고 퇴근길에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것도 재밌네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존재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된다. 내가 왜 이 회사에 필요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필요하고 아이는 왜 필요하고 이런 존재 가치를 사람이 증명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요즘 AI 얼마나 좋아요. 로봇으로 다 대체되면 돼요. 여기 뭐하러 사람이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로봇이 다 일하고 뛰어다니고 하죠. 사람이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로봇이랑 AI가 발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으려면 인간이 있으려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데카르트가 옛날에 얘기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인간은 생각을 해야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잡담을 할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저는 요즘에 일기도 쓰고 그러는데, 요즘 너무 쇼츠라든지 매체들이 발달해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꾸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지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2016년 정도? 10년 전에 갑자기 대뜸 네팔에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을 갔는데, 당시 핸드폰이 아마 갤럭시 S7? 6 이 정도였고, 스마트폰이 있긴 했는데 현지 데이터 사정이 안 좋아서 산을 딱 들어가니까 데이터 끊깁니다. 가끔 있는 롯지에서 와이파이 가끔 잡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연락이 안 되죠. 부모님은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딱 인터넷이 끊기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한 5일 동안 주구장창 생각만 합니다.